밤의 장막이 한서연의 어깨를 짓눌렀다. 커다란 거실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팽팽한 긴장이 숨 쉬고 있었다. 서연은 굳은 얼굴로 식탁에 앉아있는 시어머니 김영희와 그 옆에서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는 남편 강민준을 번갈아 보았다. 매일 밤 반복되는 의식의 시작을 알리는 침묵이었다. 시어머니의 발은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아무렇게나 놓여 있었고 그 발등 위로 나이든 혈관들이 거미줄처럼 붉어져 있었다. 서연의 시선은 잠시 그곳에 머물렀다가 이내 자신의 손으로 향했다. 손가락 끝은 이미 알 수 없는 불안감으로 차가웠다. 서연아, 아직도 멀었니? 영희의 목소리가 고요를 갈랐다. 부드러운 듯했지만 날카로운 가시가 박힌 듯한 어조였다. 서연은 숨을 들이켰다. 그녀는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미지근한 물이 담긴 넉넉한 대야, 부드러운 수건, 그리고 영희가 특별히 고집하는 한약재로 만든 발비누까지. 하지만 영희는 매번 서연이 준비가 덜 된 것처럼 보이기를 원했다. 그것은 서연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그녀가 이 집안의 한여임을 상기시키는 영희만의 방식이었다. 네, 어머님, 다 됐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대답하며 무릎을 꿇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냉기가 무릎을 타고 올라왔지만 그녀는 이미 익숙했다. 대야를 조심스럽게 영희의 발 앞에 내려놓고 따뜻한 물을 확인하려는 듯 손가락을 담갔다. 이 모든 동작은 수없이 반복되어 이제는 기계적인 루틴이 되어버렸다. 민주는 여전히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의 무관심은 서연의 마음을 더욱 차갑게 만들었다. 한때 사랑과 열정으로 가득했던 그의 눈빛은 이제 어둡고 공허했다. 결혼 전 민주는 다정하고 이해심 많았다. 서연의 작은 투정에도 귀 기울였고 그녀의 아픔에 공감했다. 하지만 결혼 후, 특히 이 집에 들어온 뒤부터 그는 변했다.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서연은 민준과의 첫 만남을 떠올렸다. 대학 축제에서 우연히 마주쳤던 그때 그는 활기차고 순수했다. 그녀가 좋아하는 영화의 대사를 읊으며 함께 웃었고 밤늦도록 커피숍에 앉아 미래를 이야기했다. 민주는 그녀에게 모든 것이었다. 어릴 적 부모님의 이혼으로 외로운 시간을 보냈던 서연에게 민주는 따뜻한 가족을 선물해 줄 것 같은 존재였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결혼 후 민주는 영희의 그림자 속에 갇힌 듯했다. 영희의 말 한마디에 민감하게 반응했고 서연에게는 늘 영희의 뜻을 따르도록 강요했다. 특히 이 발 씻기기 의식은 영희가 결혼 초기부터 서연에게 강요한 것이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발을 씻겨드리며 그 은혜를 잊지 않아야 한다는 영희의 해묵은 전통은 서연에게는 견딜 수 없는 족쇄였다. 물 온도가 좀 미지근한 것 같구나. 더 뜨겁게 해야지. 서연아, 영희가 눈을 감은 채 말했다. 서연은 물의 온도가 완벽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토를 달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싱크대로 향했다. 손으로 뜨거운 물을 조절하며 대야에 더 넣었다. 손끝이 살짝 뜨거워졌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다. 다시 무릎을 꿇고 앉아 영희의 발을 대야에 담그자 영희는 만족스러운 듯 옅은 한숨을 내쉬었다. 서연은 정성스럽게 발을 씻기 시작했다. 주름진 발가락 사이사이와 굳은 살 박힌 발바닥을 부드럽게 문질렀다. 마치 조각가가 섬세하게 작품을 다듬는 것처럼 그녀의 손길은 능숙했지만 마음은 쓰라렸다. 매일 밤 반복되는 이 행위는 그녀의 자존감을 조금씩 갉아먹었다. 그녀는 자신이 마치 이 집안의 하녀처럼 느껴졌다. 한때 꿈꿨던 행복한 결혼 생활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영희의 발을 닦으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에 잠겼다. 이 결혼이 과연 옳은 선택이었을까? 그녀는 민준에게 실망했지만 그를 여전히 사랑하는 자신을 발견하고는 더욱 괴로웠다. 그의 변모 뒤에 어떤 이유가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막연히 믿고 싶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빛을 찾으려는 듯 어둠 속에서 조용히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았다. 이 집, 이 결혼 생활은 그녀에게 숨막히는 감옥과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쉬이 포기할 수 없었다. 그녀에게는 지켜야 할 자존심과 아직 완전히 꺼지지 않은 사랑의 불씨가 있었다. 그녀는 강해져야 했다. 무엇을 위해서든, 그녀 자신을 위해서라도. 갑자기 영희의 휴대폰이 울렸다. 영희는 잠시 눈을 뜨고 발을 대야에서 빼냈다. 서연은 놀라 재빨리 수건을 들었다. 잠시만 기다리거라. 영희는 서연의 손에서 수건을 받아들고는 방으로 들어갔다. 서연은 영희가 남긴 물기로 흥건한 발자국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이 순간의 짧은 휴식은 그녀에게 작은 숨통을 틔워주었다. 민주는 여전히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서연은 그가 정말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지 궁금했다. 아니면 그가 외면하고 있는 것일까? 조용히 대야에 물을 버리고 서연은 거실에 덩그러니 남겨졌다. 문득 영희의 방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목소리가 그녀의 귀를 사로잡았다. 영희는 보통 통화를 할 때 방문을 닫는 법이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문이 닫혀 있었고 목소리도 평소보다 낮게 깔려 있었다. 서연은 무의식적으로 발소리를 죽여 영희의 방문 가까이 다가갔다. 어렴풋이 들려오는 단어들은 그녀의 심장을 쿵쾅거리게 만들었다. 보험금, 사고, 아무도 모르게. 단어들은 조각조각 흩어져 있었지만 그 조각들이 모여 알 수 없는 불길한 퍼즐을 만들어내는 것 같았다. 특히 민준 아빠라는 단어가 들렸을 때는 등골이 오싹했다. 민준의 아버지는 몇 년 전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했다. 그 사고는 이미 오래전 해결된 일로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영희의 목소리에는 어떤 비밀스러운 기운이 서려 있었다. 서연은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등 뒤에서 민준의 움직임이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재빨리 물러나 원래 자리로 돌아왔다. 민준은 여전히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서연의 마음속에는 의심의 씨앗이 뿌려졌다. 이 집안의 평화로운 가면 뒤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 그녀는 불안한 눈빛으로 영희의 방문을 응시했다. 이 집의 비밀이 그녀를 서서히 잠식하기 시작했다. 한서연의 일상은 차가운 유리벽에 갇힌 듯 답답했다. 시어머니 김영희의 그림자는 집안 곳곳에 드리워져 서연의 숨통을 조였다. 남편 강민주는 아내의 고통을 외면한 채 어머니의 뜻에만 맹목적으로 따르는 꼭두각시처럼 보였다. 매일 밤 반복되는 발 씻기기 의식은 단순한 강요를 넘어 서연의 영혼을 잠식하는 듯했다. 그 의식 속에서 그녀는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잃어가는 듯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영희의 방에서 들었던 불길한 통화 내용은 서연의 마음속에 작은 불씨가 되어 타올랐다. 단순한 의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차가운 진실의 손끝이 그녀의 심장을 톡톡 건드리는 듯한 섬뜩함이었다. 서연아, 넌 대체 왜 그렇게 멍하니 서 있는 거니? 할 일 없으면 가서 정원이나 손봐. 어느 날 오후, 영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서연을 현실로 불러냈다. 서연은 영희의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조용히 정원으로 나섰다. 잘 가꿔진 정원이었지만 서연의 눈에는 그저 메마른 풍경으로만 보였다. 그녀는 무심하게 잡초를 뽑는 신용을 했다.
뜨거운 햇살이 그녀의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더욱 차가웠다. 그녀는 민준의 변모에 대한 이유를 찾으려 애썼다. 그의 무관심이 정말 사랑이 식은 것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에 의해 조종당하고 있는 것인지. 그녀는 스스로에게 수없이 질문했지만 답은 찾을 수 없었다. 갑자기 정원 담장 너머에서 낑낑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서연은 고개를 들었다. 나지막한 담장 아래 축 늘어진 몸으로 쓰러져 있는 작은 생명체가 보였다. 털은 엉망이었고 한쪽 다리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다. 강아지였다. 검은색 털에 희끗희끗한 무늬가 박힌 아주 작은 강아지. 서연은 무언가에 홀린 듯 강아지에게 다가갔다. 강아지는 고통스러운 듯 가늘게 울었고 서연의 눈빛은 흔들렸다. 외롭고 상처받은 작은 생명체에게서 그녀는 묘한 동질감을 느꼈다. 어쩌다 이렇게 다쳤니? 서연은 조심스럽게 강아지를 품에 안았다. 따뜻한 천이 그녀의 손에 전해졌다. 강아지는 서연의 품에 안기자마자 힘없이 눈을 감았다. 그녀는 강아지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시어머니 영희는 동물이라면 질색하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상처 입은 작은 생명체를 외면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몰래 강아지를 자신의 방으로 데리고 들어왔다. 작은 상자를 찾아 담요를 깔아주고 따뜻한 물과 먹을 것을 준비했다. 강아지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듯 허겁지겁 물을 마셨다. 서연은 강아지에게 별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밤하늘의 작은 별처럼 희미하지만 반짝이는 희망을 주는 존재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별이는 서연의 보살핌 속에서 조금씩 기력을 회복했다. 서연은 별이를 보살피며 작은 위안을 얻었다. 별이의 눈빛은 순수했고 그녀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 그저 곁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서연의 메마른 마음에 작은 생기가 돋아났다. 그녀는 별이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이야기들을 별이는 말없이 들어주었다. 별이는 그녀의 외로움을 채워주는 유일한 존재가 되었다. 하지만 영희는 서연의 방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낑낑거리는 소리를 눈치챘다. 어느 날 밤, 영희는 서연의 방문을 불쑥 열고 들어왔다. 이게 무슨 냄새니? 네 방에서 짐승 냄새가 나는구나. 영희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서연은 침대 아래 숨어있는 별이를 보며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별이는 영희의 기세에 눌린 듯 작은 소리로 낑낑거렸다. 어머님, 저기 변명은 필요 없다. 당장 저 짐승을 이 집에서 내보내거라. 짐승 따위가 감히 이 집에 발을 들여놓다니. 영희의 목소리가 거실까지 울려 퍼졌다. 민준이 방문으로 다가왔다. 그는 영희의 불쾌한 표정을 보더니 서연에게 차가운 시선을 보냈다. 여보, 어머니 말씀대로 해.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민준의 말에 서연은 깊은 절망을 느꼈다. 그는 단 한 번도 그녀의 편을 들어준 적이 없었다. 그녀는 별이를 끌어안고 영희에게 애원했다. 어머님, 제발요. 이 아이는 다쳤어요. 조금만 더 보살펴주면 안 될까요? 안 돼, 이 집은 네 개인적인 동물을 위한 공간이 아니야. 당장 내보내지 않으면 내가 직접 내쫓을 거야. 영희의 단호한 태도에 서연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그녀는 눈물을 머금고 별이를 데리고 집 밖으로 나왔다. 밤은 차갑고 어두웠다. 어디로 가야 할까 그녀는 막막했다. 그때 별이가 그녀의 손을 핥았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감촉에 서연은 다시 용기를 얻었다. 그래, 이대로 포기할 수 없다. 그녀는 별이를 품에 안고 어둠 속을 걸었다.
집에서 멀리 떨어진 작은 공원. 서연은 별이와 함께 벤치에 앉았다. 서늘한 바람이 그녀의 뺨을 스쳤다. 그녀는 별이의 상처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여전히 피가 조금씩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녀는 급하게 자신의 가방을 뒤졌다. 상처를 소독할 만한 것이라도 찾으려고. 그때 그녀의 손에 무언가 딱딱한 것이 만져졌다. 오래된 동전 지갑이었다. 지갑 안에는 몇 장의 낡은 지폐와 함께 작은 주머니가 들어있었다. 그 주머니 안에는 낡은 발 비누 조각과 함께 작고 납작한 무언가가 들어있었다. 서연은 그것을 꺼내 들었다. 검은색, 엄지손톱만한 크기의 USB였다. 이게 왜 여기에? 서연은 고개를 갸우뚱했다. 이 동전 지갑은 영희가 늘 발 비누를 담아두던 것이었다. 영희는 늘 서연에게 발 비누를 직접 담아 오라고 시켰다. 혹시 그때 서연은 희미한 기억을 더듬었다. 며칠 전 발 씻기기 의식 중에 영희가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 서연은 영희의 발에서 떨어진 작은 조각 비누를 주워 동전 지갑에 넣어두었었다. 그때 주머니 속에 이 USB가 이미 들어있었던 것일까? 그녀는 당시에는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것이다. USB는 겉보기에 평범했지만 왠지 모르게 불길한 기운이 느껴졌다. 영희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발 비누 주머니에 이것이 왜 들어있었을까? 서연의 머릿속에는 영희의 방에서 들었던 불길한 통화 내용이 다시 한번 떠올랐다. 보험금, 사고, 아무도 모르게, 민준 아빠. 이 모든 것이 이 작은 USB와 관련이 있을까? 서연의 심장이 다시 쿵쾅거렸다. 그녀는 불안했지만 동시에 강렬한 호기심에 사로잡혔다. 이 작은 USB가 이 집안의 어두운 비밀을 풀어줄 열쇠일지도 모른다는 직감이 들었다. 서연은 별이를 품에 안고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이의 눈빛은 그녀를 향해 있었다. 마치 그녀의 불안한 마음을 읽어주는 듯 따뜻한 위로를 전하는 듯 했다. 그녀는 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결심했다. 이 USB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겠다고. 영희의 비밀이 무엇이든 그녀는 더 이상 이대로 침묵하고 당하고만 있을 수 없었다. 그녀는 별이에게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별이야, 우리는 이제 혼자가 아니야. 우리 함께 진실을 찾아보자. 별이는 서연의 말에 반응하듯 그녀의 손을 핥았다. 그 순간 서연은 자신이 완전히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깊은 위안을 얻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제 막 시작된 미스터리에 대한 불안감과 함께 알 수 없는 용기가 솟아났다. 이 작은 USB는 그녀의 억압된 삶에 던져진 작은 돌멩이였고 그 돌멩이가 만들어낸 잔물결은 이제 거대한 파도가 되어 그녀의 삶을 뒤흔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한서연은 손에 쥔 작은 USB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차가운 금속 재질이 그녀의 손바닥에서 묘한 무게감을 더했다. 밤늦은 시간 별이는 서연의 침대 발치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그녀는 별이를 재울 겸 작은 담요로 별이를 감싸주며 자신에게 주어진 이 미스터리한 선물에 대해 생각했다. 영희의 발비누 주머니에서 나왔다는 사실 자체가 불길했다. 영희가 늘 그렇게 철저하게 관리하던 물건에 이런 의심스러운 물건이 들어있다니. 서연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녀는 불안했지만 동시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고 싶은 강렬한 충동에 사로잡혔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민준이 출근하고 영희가 외출한 틈을 타 몰래 USB를 자신의 노트북에 연결했다. 오래된 노트북은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간신히 작동했다. 화면에 나타난 폴더는 단 하나, 재무기록이라는 이름으로 저장되어 있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폴더를 열었다. 수많은 파일들이 그녀의 눈앞에 펼쳐졌다. 엑셀 파일,
PDF 문서, 그리고 몇 장의 사진 파일 이름들은 복잡한 숫자와 날짜들로 이루어져 있었지만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강윤호라는 이름이었다. 강윤호는 민준의 아버지이자 몇 년 전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분이었다. 서연은 가장 오래된 파일부터 열어보았다. 그것은 보험 서류들이었다. 강윤호의 이름으로 가입된 여러 개의 생명보험 서류들. 특히 그녀의 눈길을 끈 것은 사망보험금 액수였다.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금액이었다. 그리고 그 수혜자는 김영희, 즉 시어머니 영희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서연의 손이 떨렸다. 남편의 아버지가 사망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렇게 거액의 보험금이 지급되었다는 사실이 의심스러웠다. 그녀는 파일을 스크롤하며 더 자세히 살펴보았다. 보험 가입일은 사고 발생 불과 몇 달 전이었다. 우연치고는 너무나도 섬뜩한 우연이었다. 다음으로 그녀는 교통사고 보고서라는 이름의 PDF 파일을 열었다. 그것은 강윤호의 사망을 공식적으로 기록한 문서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강윤호는 음주 운전 차량과의 충돌로 사망했고 가해 운전자는 현장에서 사망. 강윤호는 병원으로 이송 중 사망했다고 되어 있었다. 모든 것은 명확하게 사고로 종결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서연의 직감은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속삭였다. 영희가 밤에 했던 그 통화 내용, 사고, 아무도 모르게 이 모든 것이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때 갑자기 별이가 작은 소리로 낑낑거리며 노트북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봤다. 특히 그녀가 보고 있는 사고 보고서의 사진에 별이의 시선이 고정되는 듯했다. 사고 현장의 사진이었다. 폐차 직전의 차량 2대, 그리고 엉망진창이 된 도로. 서연은 별이의 행동에 놀라 화면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별이가 유독 반응하는 사진은 사고 차량의 잔해 근처에 쓰러져 있는 또 다른 작은 물체였다. 그것은 바로 강아지였다. 검은 털을 가진 별이와 너무나도 닮은 강아지였다. 서연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설마 이 강아지가 별이의 가족이었을까? 별이는 이 사진을 보고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는 것일까? 그녀는 별이를 품에 안았다. 별이는 그녀의 손을 핥으며 불안한 듯 울었다. 서연은 별이의 눈에서 슬픔과 두려움을 보았다. 이 작은 생명체도 자신과 같은 고통을 겪고 있었던 걸까? 그녀는 사진 파일을 하나씩 넘겨보았다. 그 중에는 강윤호가 생전에 찍은 가족 사진들이 있었다. 민준의 어린 시절 모습, 그리고 그의 아버지 강윤호. 그는 인자하고 따뜻해 보이는 사람이었다. 사진 속의 강윤호는 한 아이를 품에 안고 활짝 웃고 있었다. 그 아이는 다름 아닌 민준이었다. 그런데 그 옆에는 강아지가 있었다. 검은 털을 가진 별이와 꼭 닮은 강아지였다. 서연은 충격을 받았다. 별이는 민준의 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강아지였을까? 그렇다면 별이는 그 사고 현장에 있었던 것일까?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조각들이 맞춰지고 있었다. 서연은 즉시 강윤호의 사망 사건을 다시 조사해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인터넷 검색창에 강윤호 사망 사고를 입력했다. 몇 년 전의 사건이었지만 언론 보도는 여전히 남아있었다. 대부분의 기사는 평범한 교통사고로 처리되었음을 알렸다. 하지만 한쪽 구석의 작은 지역 신문의 기사가 그녀의 눈길을 끌었다. 강씨 사망사고, 의문의 제보자 나타나. 기사는 짧았지만 사고 직후 익명의 제보자가 나타나 강윤호의 죽음에 의문점을 제기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하지만 그 제보자는 갑자기 연락이 끊겼고 수사는 흐지부지 종결되었다고 했다.
서연은 그 제보자가 누구인지 궁금했다. 그리고 왜 그는 갑자기 사라졌을까? 그녀는 파일을 계속 살펴보았다. 그때 비자금이라는 이름의 엑셀 파일이 눈에 들어왔다. 파일 안에는 영희의 명의로 된 비밀 계좌 내역들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거액의 돈이 여러 차례 입금되었고 그 출처는 불분명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강윤호가 사망한 직후 입금된 거액의 보험금이었다. 그리고 그 돈은 다시 여러 명의 다른 이름으로 분산되어 인출되거나 알 수 없는 회사로 흘러들어간 정황이 포착되었다. 이것은 단순한 재정 관리가 아니었다. 명백한 비자금 조성이었다. 서연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시어머니 영희는 그저 고집스럽고 엄격한 사람인 줄로만 알았다. 하지만 이 파일들은 그녀가 훨씬 더 어둡고 복잡한 비밀을 숨기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강윤호의 죽음, 보험금, 비자금, 이 모든 것이 얽혀 있었다. 그녀는 퍼즐 조각을 맞추듯이 정보들을 조합했다. 영희는 강윤호의 죽음과 관련이 있을지도 몰랐다. 어쩌면 그 죽음은 사고가 아니라 고의적인 살해일 수도 있었다. 그녀의 손이 떨렸다.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진실이 그녀의 눈앞에 드러나고 있었다. 그녀는 두려웠지만 동시에 무언가 강렬한 것이 그녀의 내면에서 끌어올랐다. 이 진실을 외면할 수는 없었다. 민준의 아버지의 죽음, 그리고 그로 인해 고통받았을 민준의 과거. 그녀는 이 모든 것을 밝혀내야만 했다. 갑자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서연은 화들짝 놀라 노트북 화면을 닫았다. 영희였다. 그녀는 장을 보고 돌아온 듯 양손에 봉투를 들고 있었다. 서연아, 하니 멍하니 앉아있지 말고 얼른 짐이나 들어야지. 영희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날카로웠다. 하지만 서연의 눈에는 이제 영희의 얼굴이 다르게 보였다. 그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 속에 숨겨진 어떤 어둠이 느껴지는 듯했다. 서연은 급히 노트북을 덮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는 영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영희는 서연의 시선에 당황한 듯 살짝 눈을 피했다. 서연은 그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영희가 남긴 물기로 흥건한 발자국을 닦아내듯 자신의 손에 남아있는 의심의 그림자를 지워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순종적인 며느리가 아니었다. 그녀는 진실을 쫓는 사냥꾼이 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별이는 그녀의 다리 옆에 바싹 붙어 앉아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작은 생명체의 눈빛에서 그녀는 다시 용기를 얻었다. 그녀는 이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아낼 것이다. 그리고 그 빛은 이 집안의 모든 거짓을 태워버릴 불꽃이 될 것이었다. 한서연은 노트북 화면을 덮었지만 그 안에서 본 내용은 그녀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강윤호의 사망보험금, 석연치 않은 비자금 내역, 그리고 사고 현장 사진 속에 있던 별이와 닮은 강아지까지. 이 모든 조각들이 김영희를 향한 거대한 의심의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다. 서연은 더 이상 이 집안에서 이전처럼 순종적인 며느리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다. 진실을 파헤쳐야 한다는 강렬한 충동이 그녀의 심장을 짓눌렀다. 하지만 그녀는 혼자였다. 누구에게 이 이야기를 털어놓아야 할까? 누구를 믿을 수 있을까? 밤이 깊어지자 서연은 잠 못 이루고 뒤척였다. 별이는 침대 발치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었다. 서연은 별이의 부드러운 털을 쓰다듬었다. 별이의 존재는 그녀에게 큰 위안이자 동시에 그녀가 이 위험한 진실을 파헤쳐야 할 또 다른 이유가 되었다. 별이가 그 사고 현장에 있었다면 어쩌면 별이는 그날의 진실을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감마저 들었다. 다음 날
서연은 결심했다. 그녀는 올해 전 인연을 맺었던 한 사람을 떠올렸다. 박준호. 그녀의 아버지가 생전에 운영하던 작은 법률 사무소에서 함께 일했던 베테랑 수사관이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준호는 은퇴했지만 그의 날카로운 직감과 집요함은 서연의 기억 속에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그는 정의감이 강했고 약자의 편에 서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지금 그녀에게 필요한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영희와 민준이 집을 비운 사이 서연은 별이를 품에 안고 조심스럽게 집을 나섰다. 준호의 연락처를 찾기 위해 그녀는 아버지의 낡은 일기장을 뒤졌다. 예상했던 대로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 작게 적힌 전화번호가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자 몇 번의 신호음 끝에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박준호입니다. 아저씨, 저 한서연이에요.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다. 준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이내 반가움과 놀라움이 뒤섞인 목소리로 그녀를 방했다. 서연아, 이게 얼마 만이니? 갑자기 무슨 일이야? 서연은 망설임 없이 자신의 상황과 발견한 USB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했다. 영희의 수상한 행동, 보험금, 비자금, 그리고 별이의 존재까지. 준호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듯했지만 서연의 진지하고 절박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특히 강윤호의 이름과 교통사고라는 말에 그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강윤호 씨 사건이라면 그게 벌써 몇 년 전 일이지. 이미 종결된 사건인데 아저씨, 저 이대로는 못 살겠어요. 뭔가 숨겨진 진실이 있는 것 같아요. 민준 아버님 죽음 뒤에 어머님이 관련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서연의 말에 준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알겠다. 일단 만나서 이야기하자. 주소 보내줄게. 서연은 준호가 알려준 주소로 향했다. 한적한 주택가에 자리 잡은 그의 작은 사무실은 예전 그대로였다. 낡은 책상 위에는 서류 더미와 먼지 쌓인 커피잔이 놓여 있었다. 준호는 그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지만 그의 눈빛은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자, 이제 자세히 이야기해보렴. 서연은 조심스럽게 USB를 건네고 자신이 본 내용들을 하나하나 설명했다. 강윤호의 막대한 보험금, 가입 시기, 비자금 흐름, 그리고 특히 별이가 반응했던 사고 현장 사진과 그 안에 있던 또 다른 강아지의 모습까지. 준호는 그녀의 말을 주의 깊게 들으며 노트북에 USB를 연결했다. 그는 파일들을 꼼꼼하게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의 얼굴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심각한 표정이 드리워졌다. 이 보험 가입 시기는 확실히 수상하군. 사고 직전이라니. 그리고 이 비자금 내역들은 보통의 재산 관리라고 보기는 어렵겠어. 준호는 중얼거렸다. 그가 특히 주목한 것은 사고 현장 사진에 찍힌 강아지였다. 그는 사진을 확대해서 별이와 비교했다. 서연아, 이 강아지 네가 데려온 별이와 정말 닮았구나. 혹시 별이가 그때 사고 현장에 있었던 건 아닐까?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별이가 이 사진들을 보면 유독 불안해하고 낑낑거려요. 준호는 사진 속 강아지의 목줄에 달린 작은 인식표를 발견했다. 흐릿했지만 뭔가 새겨져 있는 것 같았다. 이것 봐. 뭔가 글자가 새겨져 있어. 확대해서 보면 강윤호라고 쓰여 있는 것 같군. 서연은 쏘스라치게 놀랐다. 별이는 정말 강윤호의 강아지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 사고 현장에 있었다. 그날 밤 별이는 무엇을 보았을까? 준호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야. 강윤호 씨의 죽음에 다른 무언가가 개입되어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어.
특히 이 강아지는 어쩌면 유일한 목격자일 수도 있겠군. 그는 강윤호의 사망사건 보고서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다. 그리고는 한숨을 내쉬었다. 당시 수사는 너무나도 허술했어. 음주 운전자의 잘못으로만 몰아붙이고 급하게 종결된 경향이 있었지. 나는 그때 이미 은퇴했지만 그 사건에 대해 의아하게 생각하는 경찰들이 많았어. 특히 익명의 제보자가 나타났다가 갑자기 사라진 것도 그렇고, 준호는 서연에게 당시 사건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려주었다.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강력계 형사들 중 일부는 사고가 위장된 살인일 가능성을 제기했었다고 했다. 강윤호가 사업상 복잡한 문제에 얽혀 있었고 그의 재산이 상당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상부의 압력 때문인지 수사는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고 흐지부지 되었다고. 서연아, 이건 매우 위험한 일이야. 내 시어머니가 정말로 관련된 거라면 그 배후에는 더 큰 세력이 있을지도 몰라. 준호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서연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서연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넜음을 알고 있었다. 상관없어요. 아저씨, 저는 진실을 밝혀내야 해요. 제 남편의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서연의 단호한 태도에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다. 내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 내가 널 돕겠다. 하지만 모든 것을 비밀리에 진행해야 해. 내 시어머니가 눈치채는 순간 모든 것이 위험해질 수 있어. 준호는 강윤호의 사망사건 자료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는 노트북에 파일들을 옮겨 담고 추가적인 정보를 검색했다. 서연은 별이를 품에 안고 준호의 작업 과정을 지켜보았다. 별이는 그녀의 품에서 편안한 듯 잠들어 있었지만 서연은 별이의 작은 몸속에 감춰진 거대한 비밀을 느낄 수 있었다. 별이는 단순한 유기견이 아니었다. 그것은 강윤호의 마지막 흔적이자 침묵하는 증인이었다. 서연은 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다짐했다. 별이가 본 것을 그녀가 반드시 세상에 드러내겠다고. 그리고 그녀는 이 모든 것이 시작된 매일 밤 발을 씻겨야 하는 의식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다. 그것은 단순히 며느리에 대한 시어머니의 횡포가 아니었다. 그것은 영희가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벌이는 또 다른 연극이었고, 서연은 그 연극의 무대 위에서 가장 위험한 역할을 맡게 된 것이다. 한서연과 박준호의 조사는 마치 거미줄처럼 얽히고 설킨 진실의 실타래를 푸는 것과 같았다. 강윤호의 사망사건 파일을 다시 들여다볼수록 그들은 의문스러운 점들을 발견했다. 사고 당시 현장 보존의 미흡함, 목격자 진술의 불일치, 그리고 무엇보다 강윤호의 시신에서 발견된 미세한 독극물 흔적을 무시했던 점까지. 준호는 자신이 가진 경찰 네트워크를 이용해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몇몇 동료들에게 비공식적으로 접촉했다. 그들 역시 사건이 너무 쉽게 종결된 것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당시에는 막강한 힘을 가진 배후 세력 때문에 더 이상 파고들 수 없었다고 털어놓았다. 서연아, 내 시어머니 뒤에는 분명 뭔가 더 큰 세력이 있을 거야. 단순한 보험금 때문만이 아닐 수도 있어. 강윤호 씨가 가진 사업이나 재산과 관련된 문제일 가능성이 높아. 준호의 말에 서연의 심장이 더욱 조여왔다. 그녀는 영희가 강윤호의 사업에 깊이 관여했으며 특히 부동산 관련 사업에 큰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어렴풋이 기억했다. 그들은 강윤호가 사망하기 직전 진행하던 대규모 부동산 개발 사업에 초점을 맞췄다. 이 사업은 엄청난 이권이 걸려 있었고 당시에도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이 첨예했다고 했다. 조사가 진행될수록
영희는 서연의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했다. 서연의 눈빛은 더 이상 순종적이지 않았고 그녀의 행동에는 미묘한 단호함이 배어 있었다. 영희는 서연의 방을 몰래 뒤지기 시작했고 그녀의 노트북에서 USB를 발견하지 못하자 더욱 초조해했다. 영희의 감시가 심해지자 서연은 준호를 만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졌다. 그녀는 모든 것을 비밀리에 진행해야 했다. 별이는 그런 서연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켰다. 별이는 영희가 서연의 방 근처에 올 때마다 작은 소리로 짖거나 서연의 옷자락을 잡아당겨 경고하는 듯한 행동을 보였다. 마치 영희의 존재를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서연을 보호하려는 듯했다. 어느 날 밤, 발 씻기기 의식 도중이었다. 영희는 평소보다 더욱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서연에게 말을 걸었다. 서연아, 요즘 네 행동이 좀 달라진 것 같구나. 혹시 나 몰래 딴짓이라도 하는 거니? 영희의 날카로운 시선이 서연의 얼굴을 꿰뚫는 듯했다. 서연은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표정을 관리하며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그저 어머님 말씀대로 집안일에만 신경 쓰고 있을 뿐입니다. 정말 그럴까? 내 눈에는 네가 뭔가 숨기는 것처럼 보이는데. 혹시 쓸데없는 호기심을 부리는 거라면 그 대가는 아주 혹독할 거다. 영희의 목소리는 협박에 가까웠다. 서연은 속으로 이를 악물었다. 영희가 자신의 조사를 눈치채기 시작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더욱 조심해야 했다. 한편 준호는 강윤호의 부동산 개발 사업과 관련된 인물들을 탐문하기 시작했다. 그 중에는 명성그룹이라는 대기업의 회장 최만식의 이름이 자주 거론되었다. 최만식은 강윤호와 함께 사업을 진행하던 파트너였지만 강윤호의 죽음 이후 사업권을 독점하다시피 했다고 알려져 있었다. 준호는 최만식에게서 수상한 냄새를 맡았다. 준호는 어렵게 최만식의 비서와 연락이 닿았다. 비서는 최만식이 강윤호의 죽음 이후 급성장했으며 그 과정에서 온갖 불법적인 수단과 압력을 사용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고 귀띔해 주었다. 특히 최만식은 김영희와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영희가 명성그룹의 상당한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서연은 충격을 받았다. 시어머니 영희가 단순한 부인이 아니라 최만식과 결탁하여 강윤호의 재산을 가로챈 공범일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이게 다 연결되어 있었어. 영희는 최만식과 손잡고 강윤호 씨를 제거한 거야. 그리고 그 대가로 명성그룹의 지분을 받은 거고 준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다. 이 사실을 민준에게 어떻게 알려야 할까 서연은 망설였다. 민준은 여전히 어머니의 말을 맹신하고 있었고 그녀의 말을 믿지 않을 수도 있었다. 민준은 최근 들어 더욱 예민해졌다. 그는 어머니 영희에게서 알 수 없는 압박을 받고 있는 듯했다. 영희는 민준에게 서연을 감시하고 그녀의 모든 행동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민준은 혼란스러웠다. 그는 아내를 사랑했지만 동시에 어머니의 막강한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의 내면에서는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걷잡을 수 없는 갈등이 일어났다. 그는 서연에게 더욱 차갑게 대했고 그럴수록 서연의 마음은 더욱 아파왔다. 여보, 당신 요즘 이상해.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것 같아. 왜 나를 믿어주지 않는 거야? 서연은 용기를 내어 민준에게 물었다. 민준은 시선을 피하며 차갑게 대답했다. 무슨 소리야? 당신이 괜한 의심을 하는 거겠지. 어머니는 그저 우리를 걱정하실 뿐이야.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민준의 말에 서연은 깊은 실망감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민준의 눈에서 불안감과 고통을 읽을 수 있었다. 그는 분명 뭔가를 알고 있거나
혹은 어머니의 그림자에 갇혀 고통받고 있었다. 그녀는 민준을 구해야겠다고 다짐했다. 조사는 계속되었다. 준호는 최만식과 영희의 연결고리를 증명할 증거를 찾아냈다. 그것은 강윤호의 유언장이었다. 유언장에는 강윤호의 모든 재산이 민준에게 상속되고 영희는 최소한의 생활비만 받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 유언장은 강윤호의 사망 직후 갑자기 사라졌고 새로운 유언장이 나타나 모든 재산이 영희에게 상속되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 모든 과정에는 최만식의 변호사가 개입되어 있었다. 이건 명백한 유언장 위조야. 그리고 영희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아니면 최만식과 공모했을 가능성이 높아. 준호의 말에 서연은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그녀의 시어머니가 이토록 잔인하고 악독한 사람일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강윤호가 사망한 후 영희가 자신의 재산에 유독 집착했던 이유를 이제야 알 수 있었다. 영희는 서연의 뒤를 캐기 위해 사설 탐정까지 고용했다. 서연은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불안했지만 동시에 더욱 강해져야겠다고 다짐했다.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다. 그녀는 별이를 끌어안았다. 별이는 그녀의 품에서 작게 낑낑거렸다. 별이는 그녀의 가장 든든한 아군이자 그녀의 비밀을 지켜주는 존재였다. 위험은 점점 더 서연의 목을 죄어왔다. 영희는 서연이 노트북을 사용하는 모습을 우연히 목격했고 그녀가 밤마다 몰래 무언가를 검색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다. 영희의 얼굴에는 싸늘한 미소가 드리워졌다. 네가 감히 나의 비밀을 파헤치려 하다니 어리석은 것. 영희는 민준을 불러 서연을 감시하라고 다시 한번 지시했다. 민준은 어머니의 압력에 굴복하며 서연의 노트북을 몰래 확인했다. 그가 서연의 노트북에서 삭제된 파일들을 복구하려 시도하는 동안 서연은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 민준의 얼굴에는 고뇌와 갈등이 역력했지만 그는 어머니의 뜻을 거스를 용기가 없어 보였다. 서연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지만 이 모든 것이 진실을 향한 길임을 알았기에 이를 악물었다. 그녀는 자신이 준비한 마지막 카드를 꺼낼 때가 왔음을 직감했다. 모든 것을 걸고 싸워야 할 때가 온 것이다. 한서연은 민준이 자신의 노트북을 들여다보는 뒷모습을 보며 숨을 죽였다. 민준의 어깨는 무겁게 늘어져 있었고 그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망설이듯 움직였다. 어머니의 그림자 아래에서 고뇌하는 그의 모습은 서연의 마음을 찢어지게 아프게 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고통스러운 과정이 없이는 그들이 진정한 자유를 찾을 수 없으리라는 것을. 그녀는 그에게 최후의 선택을 제시할 때가 왔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민준에게 접근하는 대신 별이를 안고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이미 그녀는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USB에 담긴 모든 증거 자료들을 외장 하드에 백업해 두었고 박준호는 그녀에게 필요한 모든 법률적 조언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제 필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세상에 드러낼 결정적인 순간이었다. 다음 날 저녁, 김영희는 평소처럼 발 씻기기 의식을 강요했다. 서연은 평소와 다름없이 무릎을 꿇고 앉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강철처럼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다. 대야에 물을 담고 영희의 발을 담그는 순간 서연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어머님, 이 발은 많은 것을 감추고 있네요. 영희의 얼굴에서 싸늘한 미소가 사라졌다. 그녀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다. 무슨 망발을 짓거리는 거니? 서연아, 망발이 아닙니다. 저는 지난 몇 주간 어머님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민준 아버님의 죽음, 보험금,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최만식 회장과의 검은 거래까지, 이 모든 것을요. 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 담겨 있었다. 영희의 얼굴은 삽시간에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서연의 뺨을 후려치려 했다. 하지만 서연은 그 손을 가볍게 잡아챘다. 어머님,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저를 억압할 수 없을 겁니다. 영희는 서연의 단호한 태도에 당황한 듯 몸을 떨었다. 그때 민준이 거실로 들어섰다. 그는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한 기류를 감지하고 불안한 표정을 지었다. 어머니, 여보, 무슨 일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다. 민준아네, 아내가 지금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을 뿐이야. 영희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다. 서연은 민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여보, 당신 아버님의 죽음은 사고가 아니었어요. 어머니가 최만식 회장과 공모해서 당신 아버지를 죽이고 보험금과 재산을 가로챈 거예요. 저는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민준의 얼굴은 충격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영희를 바라보았다. 어머니,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여보? 당신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영희는 민준의 팔을 붙잡으며 소리쳤다. 아니다. 민준아, 이 아이가 미쳤어. 나를 모함하는 거야. 서연은 조용히 자신의 가방에서 외장 하드를 꺼내 민준에게 내밀었다. 여보, 직접 확인해 보세요. 아버님 유언장 위조, 비자금 내역, 최만식 회장과의 통화 기록까지. 그리고 이건 아버님 강아지였던 별이에요. 별이는 그 사고 현장에 있었고 모든 것을 지켜봤을 거예요. 별이는 서연의 다리 옆에 바싹 붙어 앉아 민준을 올려다보았다. 민준의 시선이 별이에게 닿는 순간 그는 묘한 감정을 느꼈다. 어릴 적 아버지와 함께 키웠던 강아지와 너무나도 닮은 모습이었다. 민준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외장 하드를 받아들었다. 그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노트북을 켰다. 영희는 민준을 따라가려 했지만 서연이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어머님, 이제 도망칠 곳은 없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거예요. 영희는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인 눈빛으로 서연을 노려보았다. 그녀는 서연을 뿌리치고 민준의 방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민준은 노트북 화면을 통해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하고 있었다. 그는 아버지의 서명이 위조된 유언장, 어머니의 명의로 된 엄청난 비자금 내역, 그리고 최만식 회장과 어머니의 통화 기록을 보며 경악했다. 특히 사고 현장 사진에 찍힌 강아지가 어릴 적 아버지와 함께했던 강아지라는 것을 확인했을 때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그의 아버지의 죽음이 사고가 아니라 살인이었다니. 그리고 그 뒤에 어머니가 있었다니. 민준은 노트북을 덮고 주저앉았다. 그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고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다. 영희는 민준의 옆에 다가가 그의 어깨를 흔들었다. 민준아, 이건 모두 이 아이의 거짓말이야. 너를 속이려는 거야. 하지만 민준은 영희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이미 진실이 각인되어 있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죄책감과 후회,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여보, 정말 미안해. 내가 바보였어. 내가 당신을 믿지 못하고. 어머니 말만 듣고 샷된 민준의 떨리는 목소리에 서연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는 민준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다. 그때 벨소리가 울렸다. 박준호였다. 서연은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쳤었다. 그녀는 준호에게 증거 자료를 넘겨주었고 준호는 사법기관에 이 모든 사실을 제보했다.
문이 열리고 경찰관들이 들어섰다. 영희는 경악하며 뒷걸음질 쳤다. 무슨 짓들이냐.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 경찰관들은 영희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했다. 영희는 끝까지 저항하려 했지만 이미 모든 증거는 그녀를 향하고 있었다. 그녀는 결국 수갑을 차고 끌려나갔다. 끌려나가면서도 그녀는 서연을 향해 이를 갈며 저주를 퍼부었다. 네가 감히 나를 이렇게 만들다니. 너도 절대 행복하지 못할 거다. 영희의 비명소리가 멀어져 가자 집안은 고요해졌다. 민주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주저앉아 있었다. 서연은 그의 옆에 앉아 그의 등을 토닥였다. 별이는 민준의 발치에 다가와 그의 손을 핥았다. 민준은 별이의 부드러운 털을 쓰다듬으며 흐느꼈다. 아버지의 죽음 뒤에 숨겨진 진실, 그리고 어머니의 배신, 이 모든 것이 그를 산산조각 내는 듯했다. 서연은 민준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결코 쉽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진실은 밝혀졌고 그들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이었다. 그녀의 손에 들린 외장 하드, 그리고 곁에 있는 별이, 이 두 가지가 그녀에게 진실을 향한 용기와 힘을 주었다. 그녀는 더 이상 시어머니의 발을 씻길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삶을 스스로의 발로 걸어 나갈 수 있게 되었다. 김영희가 경찰에 연행된 후 집안에는 섬뜩할 정도의 정적이 감돌았다. 강민주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은 채 멍하니 허공을 응시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에는 깊은 절망감이 드리워져 있었다. 서연은 그의 옆에 앉아 그의 등을 조용히 토닥였다. 별이는 민준의 발치에 기대어 앉아 그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작은 생명체의 따뜻한 온기가 민준의 얼어붙은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안을 주는 듯했다. 여보, 내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지? 민준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떨렸다. 그는 고개를 들어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죄책감과 후회, 그리고 세상의 모든 무게를 짊어진 듯한 고통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그의 손을 잡았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어머님이 당신을 속인 거예요. 당신은 그저 진실을 알지 못했을 뿐이에요. 아니야. 내가 눈먼 거였어. 당신이 수없이 신호를 보냈는데도 나는 어머니 말만 믿고 당신을 의심하고 당신을 힘들게 했어. 아버지의 죽음이 어머니 손에 있었다니. 내가 어떻게... 민주는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의 어깨는 격렬하게 들썩였다. 서연은 그를 품에 안았다. 그의 슬픔은 그녀의 슬픔이기도 했다. 그녀는 그를 위로했지만 동시에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다. 배신감, 분노, 그리고 민준에 대한 안타까움. 이 모든 것이 그녀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며칠 동안 민준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는 폐인처럼 방에 틀어박혔고 식사도 거부했다. 서연은 그런 민준을 보살폈다. 그녀는 그에게 따뜻한 음식을 가져다 주고 조용히 그의 곁을 지켰다. 별이는 민준의 방문 앞에서 떠나지 않았다. 때로는 문을 긁고 들어가 민준의 얼굴을 핥으며 위로를 건네기도 했다. 별이의 존재는 민준에게 큰 힘이 되었다. 별이의 순수한 눈빛 속에서 민준은 잠시나마 고통을 잊을 수 있었다. 김영희의 사건은 세상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언론은 연일 김영희와 최만식 회장의 비리를 대서특필했고 그들의 과거 행적들이 낱낱이 파헤쳐졌다. 강윤호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닌 계획된 살인이라는 사실은 국민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특히 한서연이 모든 진실을 밝혀낸 장본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녀는
용감한 며느리로 불리며 사람들의 지지를 받았다. 재판 과정은 길고 험난했다. 김영희와 최만식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증거를 조작하고 증인을 매수하려 시도했다. 하지만 박준호의 철저한 조사와 서연의 용기 있는 증언, 그리고 USB에 담긴 결정적인 증거들 앞에서 그들의 꼼수는 통하지 않았다. 별이의 존재 역시 재판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사고 현장에 함께 있었던 강아지의 존재는 강윤호의 죽음에 대한 의문을 더욱 증폭시켰고 결국 진실을 밝혀내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민주는 조금씩 기력을 되찾았다. 그는 서연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해달라고 부탁했고 서연은 숨김없이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다. 민주는 자신의 어머니가 저지른 죄의 무게에 고통스러워했지만 동시에 서연의 용기와 헌신의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는 서연에게 진심으로 사과했고 그녀에게 용서를 구했다. 여보, 내가 너무 늦게 당신의 아픔을 알아챘어. 당신이 나를 용서해 줄 수 있을까? 서연은 민준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후회와 변화하려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은 어머니의 꼭두각시였을 뿐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잖아요. 당신은 당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요. 저는 당신을 믿어요. 그녀는 민준에게 진정한 용서를 베풀었다. 그것은 단순히 과거를 잊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기회를 주는 것이었다. 그들의 관계는 비극적인 진실을 통해 역설적으로 더욱 견고해졌다.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했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주었다. 김영희는 결국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최만식 회장 또한 공범으로 밝혀져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들의 모든 재산은 몰수되었고 강윤호의 재산은 민준에게 정당하게 상속되었다. 정의는 마침내 실현되었다. 하지만 민준은 막대한 재산을 상속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았다. 그는 아버지의 사업을 정리하고 그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그는 동물보호단체를 후원하고 유기동물을 위한 보호소를 건립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섰다. 별이의 존재가 그에게 큰 영감을 주었다. 아버지의 죽음으로 생긴 이 모든 것이 최소한 의미 있는 곳에 쓰였으면 좋겠어. 별이처럼 상처받고 버려진 생명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를 만들어주고 싶어. 민준의 변화는 놀라웠다. 그는 이제 어머니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신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 그는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다. 서연은 그런 민준의 모습에 깊은 만족감을 느꼈다. 그들의 관계는 더 이상 수직적인 시어머니와 며느리 혹은 무심한 남편과 상처받은 아내의 관계가 아니었다. 그것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 아픔을 이겨낸 진정한 동반자의 관계였다. 별이는 이제 더 이상 떠돌이견이 아니었다. 민준과 서연의 사랑 속에서 별이는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냈다. 별이는 그들의 집안에 활기를 불어넣었고 그들의 삶에 따뜻한 웃음을 가져다 주었다. 별이의 눈빛은 언제나 서연과 민준을 향해 있었고 그 속에는 무한한 사랑과 신뢰가 담겨 있었다. 차가운 진실의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잔잔한 평온이 찾아왔다. 김영희의 구속과 최만식의 처벌로 강윤호의 억울한 죽음은 마침내 정의를 찾았고 모든 진실은 투명하게 드러났다. 강민주는 더 이상 어머니의 그늘에 갇히지 않았다. 그는 진정한 자유와 함께 엄청난 죄책감과 후회를 안고 있었다. 한서연은 민준의 옆에서 묵묵히 그를 지지했다. 그녀는 그에게 과거를 짊어지고 살아가기보다 그 과거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것을 선택하라고 격려했다.
민주는 아버지의 유산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결정하면서 가장 먼저 동물보호 사업에 큰 관심을 보였다. 그는 별이의 존재가 자신에게 준 의미를 잊지 않았다. 강윤호가 생전에 구상했던 유기동물보호소 건립 계획을 이어받아 민주는 막대한 사비를 털어 윤호의 별이라는 이름의 대규모 보호소를 설립했다. 그곳은 단순한 보호소를 넘어 상처받은 동물들이 치유받고 새로운 가족을 찾을 수 있는 희망의 공간이 되었다. 별이는 윤호의 별의 명예 마스코트가 되어 보호소를 찾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기쁨을 주었다. 서연은 민준의 곁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시어머니의 발을 씻길 필요가 없었고 억압받는 며느리의 삶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을 살려 유기동물보호소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버려진 동물들을 보살피고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져주는 일은 서연에게 깊은 만족감을 주었다. 그녀의 손길은 따뜻했고 그녀의 눈빛은 희망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그곳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 민준과 서연의 관계는 더욱 견고해졌다. 그들은 서로에게 가장 아픈 상처를 드러냈고 그 상처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법을 배웠다. 그들의 사랑은 시련 속에서 더욱 깊고 단단해졌다. 민주는 매일 아침 서연에게 진심 어린 사랑을 표현했고 그녀의 작은 행복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 그들은 함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함께 산책하며 서로의 손을 잡고 세상의 아름다움을 다시금 발견해 나갔다. 어느 날 서연은 민준과 함께 윤호의 별 보호소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다. 한 아이가 새로 들어온 유기견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다. 아이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망설임이 가득했지만 강아지는 아이의 손을 핥으며 따뜻하게 반응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서연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이 작은 생명들의 연결 속에서 진정한 치유의 의미를 보았다. 여보, 우리도 언젠가 아기를 가져도 될까요? 민준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서연은 깜짝 놀랐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과거의 악몽이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민준의 따뜻한 눈빛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여보.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미래라도 두렵지 않아요. 그들의 사랑은 과거의 고통을 넘어섰고 새로운 생명을 잉태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히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에게서 희망을 찾았고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갔다. 몇 년 후 민준과 서연은 한 가정의 부모가 되었다. 그들의 품에는 건강하고 사랑스러운 아이가 안겨 있었다. 아이는 별이와 함께 보호소에서 자랐고 동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키웠다. 아이의 눈에는 세상에 대한 순수한 호기심과 사랑이 가득했다. 서연은 아이의 작은 발을 조심스럽게 씻겨주었다. 그 순간 그녀는 과거의 아픔이 치유되었음을 느꼈다. 이제 그녀의 손길은 더 이상 억압의 도구가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과 보살핌의 손길이었다. 민주는 사업가로서의 삶을 정리하고 윤호의 별 보호소 운영에 전념했다. 그는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었고 그의 이름은 더 이상 비극적인 사건의 주인공이 아닌 새로운 삶을 개척한 용감한 사람으로 기억되었다. 서연은 그런 민준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이자 삶의 빛이 되어주었다. 그들의 집은 더 이상 차갑고 음침한 공간이 아니었다. 그곳은 따뜻한 사랑과 웃음이 가득한 보금자리가 되었다. 별이는 민준과 서연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나이가 들어 흰털이 희끗희끗했지만 별이의 눈빛은 여전히 밝게 빛났다. 별이는 그들의 가족이자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영원한 증인이었다. 서연은 어느 날 밤 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별이야, 네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이 모든 진실을 알지 못했을 거야. 그리고 우리의 삶은 아마 영원히 어둠 속에 갇혀 있었을 거야. 고마워, 별아. 별이는 서연의 손을 핥으며 그녀의 말에 반응했다.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반짝였다. 그 별들 중 하나는 강윤호의 별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서연의 삶의 빛을 가져다 준 별이의 별이었다. 그들의 삶은 과거의 그림자를 완전히 벗어던지고 밝고 희망찬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모든 고통과 시련은 이제 그들을 더욱 강하고 지혜롭게 만들었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통해 진실의 힘과 사랑의 위대함을 세상에 증명했다.